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상대가 누구든 간에 쉽게 손절할 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친구로 지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앞뒤가 다른 사람이란 걸 알았다던가, 아니면 생각보다 인성이 쓰레기인 걸 알았다면 그 친구랑은 인연을 끊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긴 합니다. 저 사람도 다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웬만하면 더 지켜보고 기다려주죠. 그러다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쳐내도 늦진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게 남편이라면 어떨까요? 딱 저희 부모님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남편이 밖에 나가 무슨 짓을 해도, 설령 바람을 피고 다닌다고 해도 자식들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다고요. 꼭 자식들 생각해서가 아니더라도 예전만 해도 이혼을 한다는 게 여자한테는 무슨 큰 죄수 번호 같은 거 붙여놓은 것 같은 사회적 인식이 있었으니까 쉽진 않았겠죠. 꼭 그래서는 아니고 어쨌든 내가 선택했고 내 인생을 이 사람과 같이 한번 바꾸려고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치른 사람이니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딱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졸업한 때 만났어요. 남편은 공대, 저는 회계학과에 다니고 있었는데 교양 수업을 같이 듣다가 남편이 저한테 관심을 보였죠. 솔직히 말하자면요. 저요, 남자 얼굴 봤어요. 남편 잘생겼었죠. 학교 내에서 킹카라고 소문도 났었고요. 그런 남자가 저한테 관심을 보이니 으쓱하기도 했죠. 몇 번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데이트 같은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눈에 뭐가 제대로 씌어서는 단점 같은 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좀 짠돌이 같은 구석이 있었어요. 저희는 데이트 비용도 각자 냈습니다. 더치페이요.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사업하면서 3남매를 키우신 엄마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좀 슈퍼우먼에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뭔가 의지하거나 그런 걸 성격상 잘 못하기도 해요. 그러니 데이트할 때 더치페이도 제가 제안한 거였고 남편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다만 조금이라도 비싼 음식을 먹는 걸 정말 싫어했죠.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먹어. 그냥 학식 먹자. 커피는 자판기 커피 마시고. 너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 그래도 오늘은 우리 만난 지 200일 되는 날이니까 좀 특별한 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거에 허투루 돈 쓰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내 마음 알지? 당연히 알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쏠려고. 그래? 꼭 먹고 싶어 저걸? 아니, 딱 한 번만, 응? 이렇게 제가 내겠다고 하면 마지못해 먹어주는 척하곤 했죠.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남편 입장에선 하기 싫은 일인데 제가 원하니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볼 땐 남편은 돈 허투루 쓰지 않고 절약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가끔 좀 너무하다 싶은 짠돌이 같은 면이 있긴 했지만 제 성격상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쓰는 대학생인 주제에 펑펑 쓰고 다니는 일부 생각 없는 친구들보다도 훨씬 개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네, 맞아요. 콩깍지 아주 제대로 쓰고 있었으니까요. 주변에선 다들 저희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할 거라고 예상했다던데 의외로 저희는 졸업하고 각자 취직을 한 후에도 몇 년간 연애를 더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제 막 졸업했고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했는데 우리 결혼 생활을 빚으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 너 결혼하려고 모은 돈 있어? 없지. 나도 없거든. 이렇게 빈손으로 시작할 수는 없지. 안 그래? 네, 동의합니다. 열심히 벌어서 우리 힘으로 집이라도 한 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 결혼은 그때 하자, 오빠.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이 남자
결혼 얘기를 안 꺼내는 겁니다. 사실 저는 졸업하기 전에 회계사 자격증을 땄고 꽤 큰 회사 회계관리팀에 취직했어요. 집에 크게 돈 들어갈 일도 없고 크게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제가 번 돈은 거의 다 적금으로 부었고 주식에 투자한 것도 좀 불려놨었기에 어느 정도 결혼 자금이 모인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엄마가 저랑 두 남동생들 결혼할 때는 얼마씩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셨던 것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슬쩍 남편한테 떠봤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슬슬 결혼할 때 되지 않았을까? 오빠만 마음 먹어주면 나는 준비된 것 같은데. 어? 아니, 아직 조금만 더 있다가. 왜? 나는 당장 내일이라도 오빠랑 한 집에 살고 싶은데. 단칸방이라도 괜찮고 월세방이라도 괜찮아 나는 정말. 네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은지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 응? 서운한 마음 반, 든든한 마음 반 정도였달까요? 저는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모았을 때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이해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또 2년이 지나고 어느덧 저는 30살을 훌쩍 넘기게 됐습니다. 더는 못 기다리겠다 싶은 마음에 이번엔 좀 겁도 주면서 쪼았죠. 오빠, 1년 내로 우리 결혼 못하면 나 진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본다? 은지야, 그게 말이야.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캐물었죠. 무슨 일이냐고요.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정말 황당했어요. 실은 나도 너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돈을 좀 불려보려고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렸어. 지금 다시 제로 베이스 상태야. 지금은 안 돼. 이대로 못해. 미안해. 애초에 투자라는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주식을요, 남들이 막 사기 시작할 때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미 머리 꼭대기 고점까지 찍었을 때 그제야 샀다는 겁니다. 제일 비싼 값 주고 들어갔다가 몽땅 물린 거죠. 어떻게 원금이라도 회복하려고 물타기를 여러 번 계속했음에도 계속 마이너스로 바닥을 향해 달려가다가 조금이라도 건져야겠다 싶어 몽땅 손해보고 팔았답니다. 물론 원금의 반의 반도 못 건졌고요. 여기서라도 제가 정신을 차렸어야 했던 건데 그러지 못했네요. 오빠, 나 있잖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 있으니까 일단 그걸로 우리 결혼하고 오빠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응? 제 얘기에 남편은 감동하더군요. 암요. 어느 남자가 안 그러겠습니까? 여자가 나서서 내가 집어들 테니 너는 몸만 들어와라 그러는데요. 해서 일단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제 눈에 남편이 조금씩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겠다고 양가 가족들에게 각자 얘기를 하고 저희 가족을 처음 만나던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만남이다 보니 저도 신경을 많이 썼죠.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엄마와 저, 두 남동생과 남편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서로 좀 편해지고 장모, 매형 그런 호칭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할 때쯤부터 남편이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은지야,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아. 음식 맛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훌륭한데 왜? 우리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 말게. 아니에요, 장모님. 고기도 신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1인분에 4만 원씩 받는 건 날강도들이라고요. 매형, 요즘 고깃값 비싸요. 여긴 양반이에요, 양반. 아니라니까. 처남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고기 소스도 대형마트 데 가면 한 통에 8,000원씩 하는 그런 싸구려야. 여기 완전 포장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돈 비싸게 받아먹는 그런 데인 것 같아. 오빠, 어쨌거나 이왕 온다니까 그냥 맛있게 먹자. 어떻게 이걸 그냥 맛있게 먹어. 비싸면 맛이라도 있든가. 맛없으면 싸기라도 하든가 해야지. 정말 너무하네. 물론 제가 가족들에게 남편의 성향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둔 터라 다들 잘 알고 있긴 했어요.
좀 지나친 짠돌이라는 거요. 그런데도 엄마나 남동생들은 남편이 불평을 토로할 때마다 불편해하는 눈치였죠. 양쪽 눈치를 보느라고 제가 다 진땀이 날 지경이었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계속해서 투덜투덜하길래 괜히 식당에서 진상 부리는 손님 되고 싶지 않아서 깔끔하게 그냥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남편은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어우, 내가 내려고 했는데 하긴 은지 너희 식구가 더 많으니까 네가 내도 상관은 없겠다. 그치? 여기서 제가 캐치를 했어야 되는 거였을까요? 너희 식구가 더 많으니까 이 말이요. 이제 결혼하면 한 식구 될 건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그땐 그 말을 그냥 넘겼네요. 이후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몇 번 더 있긴 했어요. 얘기한 대로 집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했죠. 같이 살 집이니까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100만 번쯤 얘기했는데도 남자들 입장은 또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때 드는 비용들 다 제가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지 다 반반씩 하자고 하더라고요. 스드메부터 결혼식장, 신혼여행까지 전부 다요. 아, 제가 미리 얘기 안 한 게 있었는데 사실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렇게 짠돌이 기질을 가지게 된 것도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도 우리가 분가해서 시어머님 생활비 따로 드리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하길래 통 크게 그냥 시어머님도 모시고 살기로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모은 돈 다 날린 거 알고 있었고 결혼식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그래도 돈 꽤 많이 들 텐데 그게 가능할지 궁금했죠. 하지만 더 이상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옆에서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친정엄마나 남동생들은 몇 번 저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누나는 매형을 그렇게 사랑해? 너 방금 그 말 뉘앙스가 좀 그렇다? 너 매형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뜻 같은데? 아니, 같은 남자가 볼 때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내 누나니까 한번 짚어주는 거지. 걱정 마. 너 누나 못 믿어? 그래, 나도 뭐가 마음에 계속 얹혀있긴 하다만 은지가 어릴 때부터 워낙 똑순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선택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지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엄마 말대로 저는 자칭 타칭 똑순이었고 제 인생이 한번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결정하진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면 사실 심사숙고 같은 건 한 적이 없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무르르듯 흘러온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그게 인연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한 거죠. 결혼 준비하면서 몇 번의 갈등도 있었어요. 예단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저는 그저 남들 다 겪는 거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에서의 트러블은 어떤 일이나 있기 마련이니까요. 결혼이라는 인생의 축복이 제 불행을 잠식했던 건 줄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신랑 신부가 워낙 정신이 없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결혼식장 비용 지불이며 기타 등등을 모두 큰동생에게 맡겨뒀었죠. 그런데 패백도 다 끝나고 신혼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이 급하게 저를 찾는 겁니다. 누나, 매형네 축의금은 누가 관리해? 글쎄, 물어봐줘? 무슨 일인데? 아주 결혼식장 비용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쪽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 네 매형 어딨니? 매형 찾아서 물어봐. 물어봤지. 그런데 사돈어른이 다 가져가셨다는데?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정신 없으니까 챙겨뒀다가 나중에 주시려고 그러신가 보다. 은수야, 일단 그냥 우리가 하자. 그래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그럼 어쩌겠어. 일단 해. 내가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든 얘기해 둘 테니까. 확실하게 해, 누나. 꼭이야. 알았어. 걱정 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전에 제 친구 결혼할 때도 보니까 친정엄마가 다 가지고 계시다가 정리할 거 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에 조금 더 보태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도 그러실 생각인가 보다 하고 넘겼죠. 공항 가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해놓고는 저도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신혼집에 들어가 시어머님 얼굴을 보니 그제야 생각이 나더군요. 그런데 그게요, 또 웃긴 게 이제 막 신혼여행을 다녀온 새 신부가 시어머님한테 다짜고짜 돈 얘기부터 꺼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는 또 그냥 지나간 겁니다. 또 까먹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뜬금없이 생각나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우리 축의금 받았어? 축의금을 받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 그거 어머님이 가져가셨다고 들었는데 내가 깜빡했지 뭐야. 나중에 엄마한테 내가 물어볼게. 뭔가 기분이 좀 찝찝했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은 식장 대금을 어떻게 결제했는지 등등 저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았었죠. 그러지 말고 생각난 김에 여쭤보자. 어머님 밖에서 TV 보고 계시던데? 이 밤에 뭐하러.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도 아무 얘기가 없더군요. 그걸 꼬치꼬치 따져 묻기도 뭐하고 더 이상 거기에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서 저도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때 되면 주겠거니 알아서 챙기겠거니 했던 거죠. 이후로 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긴 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후에도 예전처럼 더치페이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생활비도 반반, 외식을 하러 나가도 반반. 뭐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제 연봉이 남편보다 많다는 건 알고 있었고 남편은 결혼 전에 투자로 잃은 돈 메꿔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생활비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오빠, 생활비 통장에 자동이체 해놓지 그래? 오빠가 바빠서 자꾸 깜빡하나 보다. 벌써 3달째 안 넣고 있는 거 알지? 내가 미리 썼으니까 한꺼번에 넣어줘. 은지야, 그게 말이야. 내가 카드값이 모자라서 당분간은 생활비 주는 게 좀 힘들 것 같아. 카드값 내기도 빠듯하단 말이야? 아니, 생활비 공동으로 쓰는데 뭘 그렇게 많이 써? 나 이런 걸로 별로 따지고 싶지 않은데 궁금하긴 하네? 무슨 돈이긴. 우리 결혼할 때 쓴 돈이지. 우리 같이 쓴 거라고. 그거 갖고 있는 거니까 생활비 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밀린 게 아니고. 알고 보니 남편이 결혼 전 모든 비용을 반반하자고 했던 거 전부 카드 대출이었던 거죠. 거기다 또 무슨 계산법이 그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돈을 둘이 같이 쓴 돈이라고 하다니요. 저는 저대로 이미 다 지출을 했는데 말이죠. 오빠, 나 회계학과 나왔어. 회계사야. 근데 뭐 지금 뭐 자랑 타임이야? 나 공돌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계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란 얘기지. 약속은 약속이잖아. 알았어. 그깟 생활비 몇 푼 좀 더 냈다고 잔소리를 그렇게. 남편은 화를 내고는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괜히 돈 문제로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특히 남자들 돈 문제로 자존심 상하게 하면 끝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기에 그냥 참았습니다. 자기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주눅들기 싫어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남자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오히려 더치페이 반반주의인 남편의 그런 성격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생신쯤이었죠. 오빠, 내일 모레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근데라니 지난번 어머님 생신 때 내가 용돈 50만 원 드렸으니까 이번엔 오빠가 우리 엄마한테 50만 원 드려야지. 야, 무슨 장모님 생신에 50만 원이나 드려. 똑같이 해야지. 나만 손해보게 할 거야?
야, 엄마 생일에 나도 엄마한테 20만 원 드렸어. 공평하게 할 거면 장모님 생신 때도 20만 원 드리면 되는 거지. 네가 우리 엄마 생일에 50만 원 줬으면 니네 엄마 생일에도 50만 원 주면 되겠네. 그게 공평한 거 아니냐? 여기서도 또 나오죠? 이상한 계산법. 어떻게 잔머리를 굴리면 저런 생각이 나오는지 정말 궁금했지만 그런 걸로 치사하게 니네 엄마 우리 엄마 편가르기도 싫고 그래서 그날도 그냥 대화를 접었습니다. 대신 이대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강렬하게 한 거죠. 뭐든 반씩하는 건 절대 공평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계산법으로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안의 경제를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앞으로는 우리 그냥 생활비 통장 없애고 각자 필요한 건 각자 버는 거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 갑자기 왜? 아니, 오빠 솔직히 오빠 돈에서 내가 쓰는 거 나가는 거 아깝지 않아? 아깝지. 내가 쓰는 것도 아닌데. 생활비만 해도 그래. 솔직히 화장지며 샴푸며 네가 더 쓰지 내가 더 쓰냐? 근데 그거 똑같이 내는 건 좀 공평하진 않지. 물론 내가 남편이니까 너한테 해주는 거라 생각하고 참은 거야 그동안. 그 말 자체가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은 제 꾀에 넘어온 건 확실했습니다. 거 봐. 그러니까 오빠가 필요한 물건들은 오빠가 알아서 사고 나도 내 건 내가 알아서 살게. 샴푸도 비누도 다 각자 거 쓰고. 오케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상황을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남는 거더군요. 우선은 제가 메꿔야 하는 돈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시어머니 모시고 살며 들어가는 이런저런 비용들은 굳이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님까지 더치페이 하시라고 하면 그건 또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감당하자 하고 남편한텐 말도 안 꺼냈습니다. 치사해서죠. 예뻐서였겠습니까? 게다가 살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요. 남편의 자린고비 성격은 돈을 열심히 모으느라 그랬던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써서 쓸 돈이 없었던 거란 사실이었죠. 카드값도 제대로 못 내서 허덕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네, 결국 결혼하면서 썼다는 돈도 제가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물건을 엄청 사들였습니다. 그게 뭐야? 이거 요즘 제일 핫한 게임기. 당신은 게임도 안 하잖아. 근데 그걸 뭐하러 샀어? 게임하려고? 취미생활 시작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런 게임할 시간이 어딨어. 이건 투자야, 투자. 투자라니? 게임기를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나중에 분명히 가격 올라갈 거니까 그때 비싸게 되파는 거지. 제가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투자해서 돈을 좀 버는 걸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거니와 자기도 다달이 받는 월급 고작 그거 가지고는 큰돈 못 벌겠다고 생각을 해서였는지 어떻게든 한 방에 큰돈을 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투자는 사실 늘 실패였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기 같은 경우도 원가가 30만 원 정도 하는 거라면 자기는 그걸 50만 원 정도에 삽니다. 이미 누가 한번 되팔이한 거를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결국 시기도 놓치고 가치도 떨어져 자기가 산 돈은커녕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눈물을 머금고 되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요. 내가 이건 손해보고 팔지만 이거 판 돈에 조금 더 보태서 딴 것도 사잖아? 그럼 그걸로 여기서 이런 거 다 충당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은 또 얼마나 쩌는지 제가 볼 땐 늘 손해만 보는데 자기는 다 충당할 자신이 있다면서 매번 뭔가를 비싸게 사고 헐값에 팔기를 반복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죠. 제 돈 나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가족끼리인데 부부끼리인데 뭘 그렇게 딱 선을 그어서 생활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 냉정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남편과 살면서 제가 터득한 노하우였습니다. 부부였지만 돈 문제만 안 얽힌다면 다른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돈 앞에서 치사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친정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세상이 멸망한다는 소식보다 더 슬펐죠. 아빠 없이 혼자 사업하시면서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지만 늘 당당하고 믿음직스런 분이셨어요. 엄마가 계셨기에 늘 든든했고 엄마 없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에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이잖아요. 두 남동생도 물론 큰 힘이 됐지만 슬픈 건 슬픈 거고 엄마의 장례식은 당연히 맞이인 제가 앞장서야 할 몫이었죠. 아직 충격과 슬픔을 꾹꾹 눌러두고 엄마의 장례식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생전에 엄마가 거래처 사람들이나 직원들을 잘 챙기고 인심 좋기로 유명하셨기 때문에 장례식장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슬퍼해 주셨습니다. 평소 엄마의 인성을 칭찬하고 존경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시는 길 외롭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했고요. 장례식은 정말 상주가 해야 할 일들이 많더군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야 저희는 너무 어렸기에 그저 엄마 뒤만 졸졸 쫓아다녔으니 뭘 알 수가 있어야죠. 슬픔을 가누기도 벅찬데 그보다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쩌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울다가 정신줄 놓을라 치면 상주님, 이거 결제해 주셔야 돼요. 장례식장 측에서 찾고 또 먹지도 못하고 한참 울고 있으면 상주님, 꿀떡이 다 떨어졌는데 새로 주문할까요? 이러면서 도우미 여사님들이 찾고 잠시라도 정신을 놓을 틈을 주지 않으니까 슬픔에 푹 빠져 있다가도 한 번씩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달까요? 게다가 남편은 자기 때문에 온 조문객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뭘 도와달란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술은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몰래 한 잔씩 마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아무튼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나면 다 끝일 줄 알았더니 부의금 정리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긴장이 다 풀려서인지 당장 그걸 어떻게 하고 싶단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불러앉혀놓고 얘기를 했죠. 은수, 은석이, 잘 들어? 누나가 맞이긴 하지만 엄마 재산은 은수가 모시는 거 알지? 당연히 내가 해야지, 누나. 누나가 신경 쓰지 않게 형이랑 내가 잊지 않고 잘할게. 그래, 은수도 은석이도 고맙다. 그래서 말인데 여기 들어온 장례 비용 이거 그냥 다 형 주려고 해, 은석아. 앞으로 제사도 모셔야 하고 49제 때도 은석이 돈 쓸 일 있을 거고. 니들 생각은 어때? 장례 비용 들어가는 것들도 중간에 형이 이것저것 다 처리했어. 누나 정신없어 보이니까 형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랬구나. 든든하다, 은수야. 누나 말에 그럼 둘 다 이의 없는 걸로 알아도 되지? 동생들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기에 얘기를 정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뒤에서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나섰습니다.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당신 어디다 이제 나타나? 아니, 부의금 들어온 걸 큰처남이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돼? 여보, 우린 다 얘기 끝났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안 되지. 할 건 확실히 하고 가야지. 내가 방명록 다 확인했어. 내 쪽으로 들어온 부의금은 나한테 다 줘야 계산이 깔끔한 거지. 안 그래? 여보, 우리 피곤하다고.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자니까. 왜 이래.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깔끔해야지. 막말로 큰처남이 다 가지고 갔다가 안 주면 그때는 어떡해? 당신 미쳤니?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그딴 소리를 내? 누나랑 의논해서 잘 정리할 테니까 매형 여기 좀 그만해요. 조남, 그 말 정말이지? 나 처남 믿어도 되지? 그 자리에선 일단 그렇게 정리를 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큰일이다 보니 더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례가 끝난 후에 너무 지쳐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이 저에게 묻더군요. 군처남한테 연락 온 거 없어? 은수가 왜? 와, 이렇게 쌩을 까냐? 진짜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하네. 남의 돈을 그냥 이렇게 꿀꺽하는 거야? 1, 20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을? 몇 천만 원? 무슨 소리야. 은수가 당신한테 뭐 돈 빌린 거 있어?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아, 몰라, 됐어. 내가 처남한테 전화하든지 할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영 떠오르지도 않았었는데 다음날 동생의 전화를 받고서야 생각이 났죠. 은수야, 무슨 일이야? 누나, 매영이 우리 학원을 찾아왔네. 뭐? 왜? 무슨 일로? 그때 말한 거 있잖아. 매영 쪽으로 들어온 부의금 그거 언제 줄 거냐고. 뭐? 인간이 진짜 돌았나? 누나, 매영이 좀 눈이 돌았어. 그거 그냥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장례 비용도 네가 다 냈는데 그걸 왜 그 사람을 주니? 누나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게 매영이 은석이한테도 전화한 모양이야. 둘째한테도? 거긴 또 뭐라고? 내가 수업 들어가서 전화를 못 받았더니 은석이한테 전화해서는 돈 언제 줄 거냐고 닥달했나 보더라고. 미치겠다 진짜. 내가 너희한테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누나, 내가 이런 말하는 거 오바인지 모르겠는데 매영 처음부터 좀 별로였어. 네 마음 알아, 은수야. 누나가 매영한테 단단히 잃을게. 단단히 일러서 될 일이면 애초에 이런 일 만들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 누나가 더 잘 알잖아. 누나가 알아서 판단해. 내 몫은 여기까지니까. 그래, 알았다. 누나 생각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 끝까지 열이 뻗치더군요. 저한테는 왜 말 못했을까요? 제가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그게 얼마나 병신 같은 짓인지 알아서 쪽팔려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님께서도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내가 돈 문제가 그리 깔끔하지 못해가지고 애를 속을 썩이고 그러니? 이건 또 무슨 새 날라가는 소린가 속으로 생각했죠. 왜 모른 척하고 그러니? 네 친정엄마 장례식 말이다. 거기 우리 식구들이 부조금 냈던 것도 꽤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아무 말 없어서 내가 언제까지 네가 말 꺼내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뿐 아니라 전주 것도 해결 안 하고 있다며? 사람이 돈 문제가 깔끔해야지. 어머님,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시댁 식구들 부조금이니 전주시 부조금이니 그런 걸 지금 다 챙겨달라는 말씀이세요? 다들 그러나요? 다들 그러고 안 그러고 뭐가 중요하니? 네 마음이 중요하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더는 말이 안 나오더군요. 게다가 더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는 남편이 싱글벙글 입이 찢어지게 웃으면서 우는 거예요. 남은 열받아서 속이 타들어갈 지경인데 아주 얄밉기 짝이 없었죠. 뭐 좋은 일이라도 있나 봐? 입이 귀에 걸렸네 당신? 좋지. 이거 봐.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웬 시계? 롤렉스? 얘를 보고 그냥 롤렉스라고 하면 얘가 서운해하지. 얘는 블루 다이얼이라고 하는 거야. 진짜 한두 푼으로 못 사는 거라고. 한두 푼으로 못 사는 건데 당신은 무슨 돈으로 샀어? 중고로 싸게 샀지. 카드 장기 대출 땡겨서. 뭐? 카드 대출? 들어보니 원래도 6천만 원은 하는 시계인데다 워낙 적은 수량만 만들어서 쉽게 살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마침 중고로 나왔길래 무려 1억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카드 대출까지 풀로 땡겨서요.
저만 어이없는 거 아니죠? 이거는 내가 실컷 차고 다니다가 팔아도 남는 거야. 아니 글쎄, 그건 그거고 카드 대출은 무슨 수로 갚으려고? 뭘로 갚긴 처남이 돈 줄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 저희 친정엄마 장례식에 지 지인들이 낸 부조금 그거 받아낼 생각으로 냉큼 이 비싼 시계를 샀다는 거죠. 생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개념이 지구 바깥으로 나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동생들과 엄마 49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날이었습니다. 비용이며 기타 등등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이닥쳤더군요. 당신이 여길 왜 또 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까? 무슨 소리야. 아직 우리 정리할 것도 남았는데. 큰처남, 내가 여기 장부 가지고 왔어. 내가 깜빡했는데 우리 회사 사람들이랑 내 친구들 말고도 엄마 통해서 부조금 낸 사람들도 있더라고. 큰일 날 뻔했지 뭐야. 처남도 그렇지 않나? 이런 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 간에 응? 좋은 게 좋은 거지 안 그래? 매영, 진짜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정리하기로 다 얘기해놓고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아니 막말로 이거 봐봐. 우리 회사 김 이사님이 10만 원 보냈어. 근데 김 이사님네 집에 무슨 일 생기면 그거 처남이 내줄 건가? 당신이 낼 거야? 다 내가 갚아야 될 빚 아니야 이거. 왜? 막상 돈 주려니까 아까워? 그럼 뭐 어떡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나? 그 순간 그 순하고 착한 첫째 남동생이 남편한테 돈을 집어던졌습니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라고. 매형은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건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지?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장사한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온 사람들 성이나 마음 같은 것도 매형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았네. 이런 들어온 돈 필요 없으니까 다 가지고 가. 온 방 안에 지폐가 날렸습니다. 저도 둘째도 놀라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돈을 가방에 주워 담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아니 이걸 이렇게 주면 어떡해. 하나하나 다 내가 세봐야 되잖아. 귀찮아 죽겠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야. 잠깐만. 하나, 둘, 17, 18. 꼴도 보기 싫어서 그날 남편을 쫓아보내고 저는 동생들과 친정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동안은 그저 돈 좀 밝히는 인간 정도로만 생각하며 참고 지냈는데 이쯤 되면 이대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란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대로 끝낼 수도 없다고 생각했죠. 저요, 회계사 자격증 괜히 딴 거 아닙니다. 대기업 회계부 경력만 10년 넘은 베테랑이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장례식 장부는 물론이고 제 결혼식 때 장부까지 다 끄집어내서 계산기를 두들겼죠. 이거 누나가 부탁한 거 가져왔어. 은서가. 어떡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보여주시지? 아무 말 안 하긴 절대 안 된다 막 그러시길래 누나가 말한 대로 봉투 하나 건네드렸지. 맛있는 소고기 사드시라고.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말고. 잘했다. 괜히 매형 잘못 만나서 니들이 고생이다. 형이 단단히 열받은 거 알지? 매형 그대로 두면 누나도 같이 안 볼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누나 가만히 안 있어. 동생이 장례식장에서 받아온 건 장례식 기간 동안의 CCTV였어요. 다행히 저희 삼남매를 기특하게 보신 도우미 여사님의 도움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3일 밤낮을 꼬박 새며 CCTV를 돌려보고 일일이 장부에 기재했어요. 뭘 기재했냐고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정리가 모두 끝난 후 저는 그걸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동생들과 함께 들어갔죠. 짐을 다 싸들고요. 저 없는 집에서 둘이 아주 신이 났더군요. 시어머니도 여기서 한 푼 챙기려는 생각을 단단히 했는지 거실에 TV까지 80인치짜리로 바꾸셨더라고요. 김칫국을 마셔도 유분수였죠. 당신은 가정 있는 여자가 집에를 며칠씩 안 들어오고 말이야. 근데 저남들은 무슨 일이야? 그 집은 뭐고?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 은수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적응하느라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다니고 있고, 은석이도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해서 엄마도 안 계신데 이제 내가 누나 노릇 해야지. 아, 이게 무슨 캐풀 뜯어먹는 소리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남의 집인데. 남의 집이라뇨, 어머님. 이 집 제 돈 주고 제가 산 집인 거 잊으셨어요? 뭐?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생색내는 거야? 아니면 뒤통수 치는 거야? 둘 다 맞아. 같이 살기 싫은 분은 나가셔도 좋아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넌 말 다 했냐? 좋다. 어디 한번 해봐라. 천준아, 침 싸라. 얘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우리가 나가도 네가 편히 발 뻗고 자는지 두고 보자고.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꼴이 보나만 하죠. 제가 잘못했다고 빌고 잡아주기를 바라는 게 다 티가 났습니다. 아예 나갈 생각도 아니었던 것이 짐이라도 싸서 나온 모양을 보니까 달랑 쇼핑백 하나씩 정도더라고요. 나가려는 두 사람에게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그냥 나가시면 안 되죠. 잠깐 앉아보세요. 네가 이제 정신이 드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래, 어디 얘기해봐라. 그래봤자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네, 어머님. 제가 이제야 정신이 드네요. 그동안 어디에 혼을 쏙 빼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똑똑히 보세요, 다들. 뭐야, 이게? 결혼식 장부는 왜 갑자기 꺼내? 제가 잊고 살았는데요, 어머님. 저희 결혼식 때 축의금 어머님이 다 가져가셨죠? 그거 돌려주세요. 시댁 쪽 손님들 것 다 빼도 7천만 원 넘어요. 이런 미친, 그걸 내가 왜 줘? 그때 결혼식장 비용 정리도 제가 다 했어요.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 1억 넘지만 1억만 주시고요. 당신도 우리 엄마 부의금 들어온 거에서 당신 목 다 챙겨갔지?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 지인들이 드신 음식값 이게 이만큼 나왔더라? 가져가더라도 그건 제하고 가져가야지. 돈은 우리 은수가 다 냈으니까 2천만 원쯤 되더라? 왜 그렇게 많냐고? 가져가신 돈이 너무 많아. 남편과 시어머니는 벙찐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거기서 끝이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부터 카드 명세서랑 통장 내역서 보니까 당신 카드값 모자란다 어쩐다 해서 내가 송금한 내역이 다행히 다 남아있네? 여기 보여? 다 합치면 5천만 원 좀 안 된다? 이자까지 치면 좀 더 되겠지만 그냥 5천만 원만 받을게.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냐? 이러면 나 너랑 더는 못 살아.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냉혈한인 줄 알았으면 난 애초에 결혼도 안 시켰다. 네네. 그러실 줄 알고 이것도 미리 준비했어요. 당신 도장 찍기만 하면 돼. 뭐? 진짜야? 당신 이거 진심이지? 내가 이거 못 찍을 줄 알아? 직접 찍어주면 고맙지. 법정까지 가면 피차 귀찮아질 테니까. 더럽다 더러워. 내가 찍는다 찍어. 땡큐. 행여 맘 바뀔까봐 내일 바로 주민센터 가서 신고할게. 그리고 어머님, 제가 깜빡했네요. 제 결혼식 때 전주시 쪽 어머님 쪽 손님들 명단 보니까 어머님이야 뭐 평생 살림만 하셨으니 누구 없고 이 친구들이랑 아버님 사람들 해서 117분 오셨던데요. 그때 결혼식장 식사 비용이 1인에 5만 8천 원짜리였거든요. 뭘 그렇게 비싼 거 먹었냐고요? 어머님 아들이 싸구려는 면이 안 서신다고 해서요. 돈도 없는 주제에 말이에요. 그래서 5만 8천 곱하기 117은 얼마? 678만 6천 원.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총 주셔야 될 돈은 1억 678만 6천 원. 6천 원은 빼드릴게요. 저녁도 아직 못 드셨을 텐데 나가시는 길에 국밥이나 한 그릇 사드세요. 너 진짜 두고 봐? 도장 찍었는데 뭘 두고 봐. 이젠 볼 일 없을 텐데?
자, 두 분, 돈은 어떻게 주실 거예요? 일시불? 할부? 돈 없으시면 빌려드릴게요. 대신 이자는 제2금융권 이자로 사채업자 이자까진 안 가고요. 돈 안 주시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일일이 다 전화해서 밥값, 술값 받아낼 거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님은 치를 떨고 이를 갈며 집을 나서더군요. 끝까지 제가 붙잡을 줄 알았겠지만 어딜요? 왜요? 거기다 성질 불같은 남편, 제가 제대로 건드려서 이혼 도장까지 이렇게 쉽게 찍었으니 저는 모든 계획을 일사천리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말한 대로 혹시나 딴소리 할까 싶어 다음날 문 열자마자 가서 냅다 이혼 서류부터 접수했습니다. 동생들은 칼같이 일처리하는 저를 보고 오히려 놀랐다더군요. 누나,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땐 안 듣는 것 같더니 어떻게 그렇게 칼같이 쳐내? 아니다 하면서도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이란 생각에 버텼던 것 같아. 그런데 이번 일 겪으면서 진짜 아닌 건 아닌 거구나 확실하게 알았어. 누나, 그래도 같이 살았던 정이 있는데. 정이 어딨니? 한 번에 뚝 떼가는 거 너도 똑똑히 봤잖아. 잘했어 누나. 나는 처음부터 매형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누나가 좋다니까 그냥 참은 거지. 엄마도 생전에 그러셨어. 매형은 좀 너무 돈을 밝히는 것 같다고.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이 벌벌 기면서 집에 찾아왔더군요. 생각보다 오래 버틴다 싶긴 했어요. 여보, 은지야, 나 엄마 모시고 여관방 전전하는 거 정말 못하겠어. 이거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내가 사과할게. 이제 우리 그만하자. 무슨 귀신 신하랑 까먹는 소리야? 이미 게임 오바야. 끝난 게임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은지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어딨어? 돈이나 가져와. 내 돈이나 갚으라고. 야, 그건 좀 부부끼리 왜 이렇게까지 하냐? 우리 부부 아니야. 통보 못 받았어? 문자 갔을 텐데. 서류 잘 처리됐다고? 돈 문제는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 해결하시고. 아, 진짜 너 해도 너무한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돈은 못 주겠다는 남편.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이혼했으니 다 없던 셈 쳤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걸요? 우선 가장 임팩트가 클 사람부터 골라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건드려줄 사람, 시고모님. 그리고 남편이 가장 무서워서 벌벌 떨 회사 상무님께 전화를 했죠. 전화하자마자 1시간도 채 안 돼서 시어머님이랑 남편이 동시에 쪼르르 달려왔더군요. 야, 너 왜 그러냐? 왜 그렇게까지 해? 이 시고모한테 전화해서 대체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하긴요. 어머님 혹시 제 말 우습게 들으셨어요? 너 이런 사람인 줄 진짜 몰랐어. 아쉽네.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걸 네가 몰랐다고? 그래서 내가 너 같은 모질이랑도 결혼한 거 아니야. 병신 같은 짓 다 참아가면서 이때까지 살아줬고. 왜?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참, 이혼도 했지. 왜? 한다면 하니까. 여기 이거 보이세요? 리스트. 전화 쭉 돌리기 전에 얼른 돈 가져오세요. 은서가, 누나 전화기 좀 가져와 봐라. 야야야, 왜 이래 진짜. 또 어디에 전화해서 망신살 뻗치게 하려고. 일단 이거 받아. 이거라도 저당 잡히고 돈 금방 해올게. 시계 1억 주고 산 거? 이거 카드 대출 받아서 산 거잖아. 돈은 또 어디서 땡기려고?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기한은 일주일. 일주일 내로 안 가져오면 이거 팔아서 해결할 거야? 그렇게 일단락하고 보냈건만 일주일 안에 돈은 무슨. 저는 저당 잡은 시계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이거라도 팔아서 받을 건 받아야지 하고요. 자칭 타칭 시계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인터넷 카페에 일단 사진을 올렸죠. 그런데요. 이거 사신 분이 여기 계셨구나.
얼마 전에 그 유명하신 선녀의 사기꾼님이 호구한테 파셨다는 그 물건이로군요. 선녀의 사기꾼님은 이 호구님 덕분에 차를 사셨다는 소문. 그래서 님, 이 가짜 롤렉스를 얼마에 파시겠다고요? 30만 원? 안 될걸요? 3만 원? 그 정도면 뭐. 그렇습니다. 남편이 카드 대출 풀로 땡겨서 1억이나 현찰을 주고 샀다는 이 시계는 가짜였던 겁니다. 그것도 하수급 짝퉁이요. 와, 이혼 서류 도장부터 찍길 다행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문 감정까지 맡겼고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서 대량으로 찍어 파는 짝퉁이라는 사실만 확인했죠. 그래서 남편한테 직접 만나기는 싫고 해서 문자 한 통 남겨줬습니다. 롤렉스 가짜 판명, 이로써 저에게 주실 돈 전문 감정 비용 57만 원 추가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짜라니. 그 시계가 가짜라고? 내가 이 인간을... 당신 그걸 가만둬? 사기죄로 고소해 당장. 네가 사셨으니까 네가 하세요. 내 돈 안 가져오면 님부터 사기죄로 쳐넣을 줄 아시고요. 지금은 동생들이 살던 친정집 다 정리하고 제가 살던 집에서 동생들이랑 같이 삽니다. 장가 가기 전엔 제가 데리고 살아야죠. 어차피 지들 몫은 다 알아서 하는 애들이라서 전에 같이 살던 사람들에 비하면야 제가 신경 쓸 것도 없지만요. 신경 쓸 인간들, 돈 뒤처리할 돈벌레 같은 인간들 없으니 제 얼굴도 훨씬 좋아졌는지 요즘은 예뻐졌단 소리도 듣습니다. 기분은 좋네요. 남편은 어떻게 돈을 구했는지 어머님 모시고 지하 단칸방 하나 얻어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드 대출금 갚아대느라 월세도 못 내 쫓겨날 지경이래요. 제 할 바는 아니죠. 한심한 인간. 제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살았었다면 저까지 쪽박 찰 뻔했어요. 그거 저한테 알려주려고 그 인간들 어떤 족속들인지 똑바로 보라고 친정엄마가 그리 급히 세상을 떠나셨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요즘은 저축도 더 많이 쌓이고 투자도 더 좋은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니다 싶은 순간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다면 얼른 발 빼세요. 늪처럼 빠져들지 마시고요.